이번 수업 시대에는 5대 10국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간단하게 5대와 10국으로 나누어서 각각의 특징과 정치 그리고 전쟁사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이미 당대 정치사에서 다루었지만 간단하게 당말 상황과 5대 10국의 첫 국가인 후량의 건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말의 사타돌궐 출신인 하동절도사로 현재의 산소성 태원에 주둔한 이극용과 원래 황소의 부장이었다가 당에 항복하여 선무군 절도사에 임명되어 변주에 주둔한 주전충은 884년에 황소의 군대를 격파했습니다. 그 후 서로 세력을 다투며 대항하였습니다. 한쪽 눈이 작아 독안룡이라는 별명을 가졌던 이극용은 돌궐 사타부의 주장인 주야덕심, 나중에는 이창국이라고 합니다. 이의 셋째로 뛰어난 용맹으로 이름을 날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당나라의 수도 장안을 회복한 883년의 공으로 동평장사 하동절도사에 임명되었습니다. 그 후 이극용은 진주에서 황소를 토벌했을 때 군량을 얻으러 변주에 가서 함께 황소를 토벌한 주전충의 속임에 빠졌다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습니다. 두 사람은 이를 계기로 숙적이 되어 당 황씨를 사이에 두고 전쟁을 계속했습니다. 그 후 주전충의 세력이 강해지자 주전충의 지배 영역은 하남, 회서, 산동에서부터 하부까지 미치게 되어 이극용을 압박했습니다. 당시 당 황실에서는 정권을 장악한 황관이 마음대로 천자를 폐하고 세우기를 거듭하고 있었습니다. 이 무렵 소종이 재위하고 있었는데 황관은 소종도 폐위시키려고 했습니다. 이에 903년 주전충은 재상인 최윤의 요청을 받고 장안에 들어가 황관을 모조리 죽이고 이듬해 천후 원년 즉 904년 다시 최윤 등 관료들을 죽이고 마침내 소종까지 살해한 후 13살의 태자를 황제로 즉위시켰습니다. 그가 당 왕조 최후의 황제 애제입니다. 이후 주전충은 애제에게 강제로 황제 자리를 내놓으라고 협박해서 스스로 황제 자리에 오르고 나라를 양이라고 계칭하고 연호를 개평이라고 정했습니다. 이극용 등 각지의 할거한 신흥 군벌은 물론 이를 인정하지 않고 각자 독립을 선언하여 이른바 5대 10국의 쟁난 시대의 막이 올랐습니다. 후량태조 주전충은 당을 찬탈한 후 처음 도읍을 개봉 즉 변주 인데 개평원년 개봉부로 승격했는데 현재의 하남성 개봉시입니다. 에 두었다가 그 후 개평 3년 즉 909년 낙양으로 천도했습니다. 당시 관중 지역은 계속된 난으로 파괴가 컸으므로 전국을 이끌어 나갈 조건을 잃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정치의 중심을 관동의 황하 이남 지역으로 옮겼습니다. 그러나 이때 각지 군벌들이 분분히 일어나 독립하게 되자 남방의 제부는 활거하려는 자들에게 이용되어 중앙정부에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후량은 또 군인이 주체가 된 번진영 정부였으므로 원대한 건국 규모와 계획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후량은 시종 한 곳에서만 활거하고 있는 형세였고 정권도 안정되지 못하여 수십 년 만에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후량 이후 계속해서 네 왕조가 일어났습니다. 즉 당, 진, 한, 주가 그것인데 양과 합쳐서 5대라고 부르고 모두 54년 즉 907년부터 960년까지 지속되었습니다. 후세 사람들은 각 왕조의 명칭 앞에 후자를 붙여 이전에 있던 같은 이름의 왕조와 혼동되는 것을 피하였습니다. 후량 이후의 네 왕조는 그 정부 형태와 정치적 특징이 대체로 후량과 다름없었으나 후주 말년에 와서야 약간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5대는 당대 번진의 연속에 불과했습니다. 각 왕조의 창시자는 모두 앞 황실 혹은 양대 황실의 군인이었습니다. 각 왕조는 모두 활거하는 형식이었으며 그들의 주요 영역은 황하 하류와 위수 하류 지역이었습니다. 그들의 영역 밖에도 많은 할거 세력이 있었는데 이것이 바로 10국이었습니다. 10국은 모두 번진이 변한 것인데 후량태조가 당을 찬탈한 전후에 각지의 절도사가 차례로 독립하여 왕이라고 불러 소위 10국을 형성했습니다. 그러나 10국은 같은 시기에 일어난 것은 아니고
같은 시기에 병존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들 19군 당말 이후 후량 및 그 초기에 일어났던 오, 전촉, 초, 5월, 민, 남한, 형남, 후당 때는 남평이라고 고칩니다. 7국과 후당 시대에 건국한 후촉, 후진 시대에 오를 찬탄해서 세운 남당, 후주 시대에 세운 북한 등 3국이 있었습니다. 10국의 멸망 시대는 모두 같지 않아서 어떤 나라는 후당 시대에 이미 망하고 어떤 나라는 송태종 시대에 망했습니다. 10국 가운데 북한을 제외한 9국은 모두 남방에 있었습니다. 사실 5대 시대 할거한 세력은 10국에만 그치지 않았으나 사가들이 그 숫자를 올바르게 알고 있는 것이 이것뿐이기 때문에 이런 명칭이 있게 된 것입니다. 5대와 10국은 비록 같은 시대에 있었던 것은 아니나 5대가 사서에서 정통의 순서로 자리매김되었습니다. 5대는 동란의 시대이며 당송 사이의 분열의 시대였습니다. 각 왕조의 역사는 대단히 짧아서 후량은 16년 907년에서 922년, 후당은 13년 923년에서 935년, 후진은 11년 936년에서 946년, 후한은 4년 947년에서 950년, 후주는 10년 951년에서 960년이었습니다. 그 황실은 모두 8성 13군으로 8성은 후량 주씨, 후당 이씨와 왕씨, 후진 석씨, 후한 유씨, 후주 곽씨 시씨이고 이 밖에 후당의 명종은 성씨를 알 수 없습니다. 13군은 후량 2명, 후당 4명, 후진 2명, 후한 2명, 후주 3명입니다. 이는 중국 역사에서 찾아볼 수 없는 예인데 5대는 송이 후주를 찬탈하면서 끝났으나 당시 19군 완전히 멸망되지 않아 송 건국 후 20년 만에야 즉 979년입니다. 비로소 중국이 통일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조대 즉 왕조 교체로 말하면 이 동란은 실제로 70여 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10국 가운데 반수 이상의 국가는 5대 전체 시대에 걸쳐 있게 되고 그 나머지도 5대 전체 시기에 반에 걸쳐 있게 되었습니다. 안사의 난 이후 관동 지역은 대부분 번진의 점령지로 항상 전쟁 상태였습니다. 당말에 이르러 관중 지역의 황폐가 심해지자 전체 당 제국의 북방의 문화 경제 수준은 크게 떨어졌습니다. 당이 망한 후 북방의 전쟁은 더욱 치열하였으나 남방의 여러 나라는 안정되어 있어서 문화 경제가 더욱 발달하여 북방을 능가하게 되었습니다. 5대의 정치 중심은 후당이 낙양에 서울을 둔 이외에 나머지 후량, 후당, 후진, 후한, 후주는 모두 개봉을 수도로 정했습니다. 송나라에 이르러 비록 전국을 통일했으나 수도는 여전히 개봉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개봉은 운하 연변에 있는 큰 도시로 동남 지역과 교통이 대단히 편리하여 동남 지역의 물자를 쉽게 흡수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북방에 있는 중앙정부가 남방 지역의 경제력에 의존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5대 10국은 각각 하나의 독립된 정치 단위로 그들이 점거한 자연환경과 또한 밀접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이 자연적인 지리를 단위로 하여 할거하고 있었으며 한 국면을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국가의 강함과 약함, 흥하고 쇠함도 자연의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5대는 차례로 황하, 위수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즉 화북지역에 해당합니다. 이 지역의 지세는 평탄하여 사방이 싸움하기 쉬운 곳이기 때문에 전란도 많아 왕조도 빠르게 바뀌었습니다. 태원의 형세는 험악하여 5대 시대에 지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후당, 후진, 후한 모두 사타돌궐이 세운 국가입니다. 은 모두 태원에서 일어났고 북한도 이곳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수십 년을 지탱했습니다. 오와 남당은 전후 회남, 강동, 강서 일대에 있었고 전촉과 후촉은 사천분지와 진영 이남의 일부 지역에, 초는 원강과 상강 유역에, 민은 민강과 구룡강 유역에, 5월은 전당강 유역에, 남한은 영남 지역에 모두 지리를 단위로 하여 각각 할거하면서 꾸려나가는 형세가 되었습니다. 5. 남당, 전촉, 후촉은 더욱 땅도 넓고 물산도 풍부하며 인구도 많아서 국세가 비교적 강성하였습니다.
단지 형남만은 한수와 장강 사이에 있어서 그 지역이 사통팔달한 곳이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나라를 지키기 좋지 못했으므로 국세가 가장 약했습니다. 전체 5대 국가의 형세를 보면 남북을 두 개의 큰 세력으로 나눌 수 있는데 북쪽은 5대, 남쪽은 5와 5의 뒤를 이은 남당이 있었습니다. 이 두 개의 큰 세력은 세력이 비슷하고 토지가 서로 접해 있어서 필연적으로 적대시한 태도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쌍방은 모두 이웃의 약소국가를 겸병하려고 하였고 또 적측의 세력과 연락하여 적을 막으려는 정책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오와 남당에 지리적으로 가까운 오월, 민, 초, 남한 등은 모두 중원에 조공하였고 오도 진, 즉 후당의 전신입니다. 과 연합하여 후량을 제압하려고 했습니다. 5대 말기에 남당은 후주에게 패하여 국토를 크게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 남쪽의 큰 나라가 쇠약한 후 남북의 세력 균형 상태도 바뀌어 통일의 형세가 점차 형성되었습니다. 후량 초 중국의 분열 상태는 당말보다 더욱 심했습니다. 후량 이외에 중요한 할거 세력으로는 대략 10곳이 있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진, 원래 사타부의 추장인 이구경은 당말의 황소의 난을 평정하여 하동절도사가 되고 진왕에 봉해져 현재의 산서성 일대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후량태조 주전충과 개인적인 감정이 많아 당이 만한 후 후량의 가장 큰 적이 되었습니다. 기, 이무정은 당 희종 때 봉상절도사가 되고 소종 천복원년 즉 901년 당으로부터 기왕으로 봉해졌습니다. 그러나 환관 사건으로 주전충과 싸워 실패하였습니다. 소종이 낙양으로 천도한 후 이무정은 전촉의 왕건과 연합하여 후량에 대항하였습니다. 당나라가 망한 후 그는 병세가 약하고 땅이 협소하여 감히 황제라고 자칭할 수 없자 스스로 기왕이라 칭하고 섬서성 서부와 감숙성 동부의 땅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전촉, 왕건은 당 희종 때 금군장군이었으며 환관인 전영자의 양자로서 소종 대순 2년 즉 891년 서천절도사에 임명되었습니다. 그 후 당나라의 내란을 틈타 점차 지금의 섬서의 남부와 사천 지역을 차지했습니다. 소종 천복 3년 즉 903년 왕건은 당나라로부터 초강에 봉해졌는데 사서에서는 이 나라를 전촉이라고 합니다. 당나라가 망한 후 그는 성도에서 황제라고 자칭했습니다. 그 후 기와 사이가 나빠져 이를 공격하고 지금의 감숙성 동부로 확대하여 영토가 훨씬 넓어졌습니다. 그러나 왕건은 말년에 환관을 지나치게 신임하여 큰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5. 양행밀은 소종 경복원년 즉 892년 회남절도사에 임명되어 양주를 차지하고 있다가 천복 2년 즉 902년 오왕에 봉해진 후 강도, 현재의 강소성 양주시 일대입니다. 에 도읍을 정했습니다. 애제 천후 2년 즉 907년 양행밀이 죽자 아들 양악이 즉위하였는데 당 조정은 양악을 홍농왕에 봉했습니다. 양행밀 때 오는 주전충과 적대 세력이 되었으며 당나라가 망한 후 양악은 여전히 후량과 대항하였습니다. 오는 처음 해남 강동 지역을 차지하였으며 양악이 즉위한 후 또 강서 지역을 병합하여 남방의 큰 나라가 되었습니다. 5월 전류는 당 소종 경복 2년 즉 902년 진해절도사에 임명되어 양절 지방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천복 2년 즉 902년 당 조정은 그를 월왕에 봉했다가 애제 천우원년 즉 904년 다시 오왕에 봉했습니다. 후량 태조 즉위 후에 5월왕에 봉해져 도읍을 항주에 정했습니다. 5월과 5는 서로 접해 있었고 또 5월이 후량과 친했기 때문에 5와 적이 되었습니다. 쌍방은 여러 번 싸우다가 후량 말에 이르러 비로소 평화를 회복했습니다. 초, 마흔은 당 희종 때 체주 절도사인 진종권의 부장이었습니다. 소종 건영 3년 즉 896년 담주자사에 임명되었다가 다음에 무안군 절도사가 되었습니다. 후량 태조가 즉위한 후 마흔은 입공하여 초공에 봉해졌습니다. 초는 지금의 호남성과 강서성 북부 지역을 다스리고 담주, 현재의 호남성 성회인 장사시입니다. 의 도읍을 정했습니다.
민, 왕조는 당 소종 경복 2년 즉 893년 복권절도사가 되어 복주에 자리 잡았습니다. 건영 3년 즉 896년 당은 왕조를 무위군 절도사로 승진시켰습니다. 다음에 왕조가 죽자 동생인 왕심지가 절도사에 임명되었습니다. 후량 개평 3년 즉 909년 왕심지를 민왕으로 봉했는데 영토는 대략 현재의 복건성 지역에 해당합니다. 남한 유은은 그의 아버지 유겸이 당 희종 때 봉주자사였으나 유겸이 죽자 유운이 자사의 자리를 이어받았습니다. 애제 천후 2년 즉 905년 당 조정은 유운을 청해군 절도사에 임명하여 광주에 머물게 했습니다. 후량 개평 3년 즉 909년 유운을 남평왕에 봉하고 건화 원년 즉 911년에 유운이 죽자 동생인 유습이 자리를 이어받아 후량 말제 정명 3년 즉 917년 황제로 즉위한 후 국호를 대월이라고 하였습니다. 다음에 한이라고 고쳐 불렀는데 이를 남한이라고 합니다. 영토는 현재의 방동성과 방서성 남부 지역입니다. 연 유수강은 그 부친인 유인공이 당 소종 때 노령절도사에 임명되었습니다. 후량 개평 원년 즉 907년 유수강이 아버지 유인공을 가두고 그 자리를 이어받았고 개평 3년 즉 909년 후량으로부터 연왕에 봉해졌습니다. 건화 원년 911년에 대연 황제라고 자칭했습니다. 연의 기반은 당나라의 노령절도사 구역이었습니다. 유수광은 사람됨이 교만하고 포악하였으나 세력은 상당히 강하여 후진의 동쪽에서 강적이 되었습니다. 성남 고개창 후에 고개흥이라고 고칩니다. 은 원래 후량 태조의 부장이었습니다. 후량 개평 원년 즉 907년 형남절도사에 임명되어 강릉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건화 3년 즉 913년에 발해왕에 봉해져서 현재의 호북성 서쪽 지역을 차지했습니다. 이상의 10대 세력 가운데 진, 후당의 전신입니다. 기, 연을 제외하고 모두 19개 속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후당과 적대적인 세력은 진, 기, 전촉, 오, 네 나라였고 나머지 6국은 모두 후량과 화친하여 책봉을 받았습니다. 이 10대 세력은 남방에 7개, 관동에 2개, 관중에 하나, 즉 기나라가 있었습니다. 기의 세력은 고립되고 약화되어 스스로 보존해 나갈 정도였으므로 이것으로 보아 관중 지역의 황폐화를 알 수 있습니다. 당나라가 망하고 후량과 진이 전쟁 상태에 있을 때 후량이 우세했습니다. 이때 하북 지역의 주요 할거 세력은 연왕 유수광, 원래는 노령절도사였습니다. 조왕 왕용, 원래는 성독절도사였습니다. 천웅절도사 나소위, 원래는 위박절도사였습니다. 등이며 모두가 후량에 복종하였고 특히 천웅절도사가 가장 공순하였습니다. 이밖에 거란도 후량과 친선을 맺고 있었습니다. 이들 세력은 진에 대해서 대단히 위협적이었으나 진은 고전하면서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후량 태조가 즉위한 후 얼마 안 되어 대군을 보내 진의 노주를 공격했으나 점령하지 못하자 후량은 긴성을 쌓아 노주를 둘러싸고 이름을 겹체라고 하여 안으로 돌격하고 밖으로는 원병을 맞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쌍방이 대치하고 있을 때 이긍용은 병이 들어 개평 2년 죽었습니다. 이에 그 동생인 이긍령과 감군인 장승업, 대장인 이존장 등이 이긍용의 아들 이존욱을 옹립하여 진왕의 자리를 이어받도록 하였습니다. 장승업은 당 말에 이긍용에게 감군으로 등용되어 소종 때 주전충이 환관을 죽일 때 이긍용의 보호로 죽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치적인 재능이 있어서 이존욱이 즉위한 후 적극적인 보좌로 훈적이 뛰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실제로 당 황실에 충성하였으며 이존욱을 위한 것도 실은 당나라를 부흥시키는 데 목적이 있었으나 이존욱이 황제의 자리에 오르자 마침내 우울 속에 죽고 말았습니다. 이존욱은 담약이 있고 군사에도 능했습니다. 그가 즉위한 후 여러 장수들과 노주를 구원하고자 후량 모르게 스스로 대군을 이끌고 원조하여 후량군을 크게 물리쳐 노주의 포위를 풀었습니다. 이 전쟁으로 후량군의 사상자는 수만 명이 되었으며 또한 후량에게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개평 4년 즉 910년
후량 태조 주전충은 조왕 왕용이 진과 비밀이 결탁하지 않나 의심하고 그를 공격하였습니다. 왕용은 진의 구원을 청하여 이존욱이 친히 대군을 이끌고 조를 구원하였습니다. 다음에 후량군은 고읍의 남쪽에서 크게 패하여 군사 2만 명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존욱은 두 차례의 승리로 세력이 커지게 되자 그 뒤 화북 지역을 병탄할 수 있는 기틀을 잡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5대 십국 시대의 전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막장 드라마적인 요소가 많고 교육상 좋지는 않지만 5대 십국 시대의 특징을 알기 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후당의 영토 개척과 내란. 후량 건하 2년 이존욱은 주덕위를 파견하여 이수광을 공격했습니다. 주덕위가 유주성 아래까지 공격하자 유수광은 후량에게 구원을 청했습니다. 후량 태조 주전충은 대군을 이끌고 연을 구원하였으나 진장 주덕위의 계략으로 수에서 후량의 군대를 대파했습니다. 주전충은 병영을 불태우고 밤에 숨었다가 울분으로 병이 들어 낙양으로 돌아왔으나 병세가 더욱 위태롭게 되었습니다. 그의 장자인 주우유는 일찍이 죽고 양자 주우문이 특별히 사랑을 받았으므로 주우문에게 황제의 자리를 물려주려고 생각했으나 차자인 주우규가 도리어 그의 병이 위급할 때 군조를 이끌고 입궁하여 아버지를 찔러 죽이고 거짓 조서를 내려 주우문을 죽인 후 즉위하였습니다. 셋째 아들 주우정은 그때 동도지휘사였는데 이 변란을 돕고 천웅절도사인 양사후와 결탁하여 주우규를 공동으로 공격하였습니다. 건하 3년 즉 913년 양사후는 낙양의 군대를 보내 금군의 우두머리인 원상성과 함께 모의하여 군병 5,000명을 이끌고 돌연 입궁하자 주우규는 자살하였습니다. 이때 주우정이 개봉해서 황제의 자리에 올라 이름을 진이라고 고치고 말제가 되었습니다. 진 또한 이해에 유주를 함락하고 유수광과 그에 붙인 유인공을 사로잡아 진양에서 참했습니다. 진은 연을 멸한 후 그 여세를 몰아 영토를 넓혀 하북 제진에서 양사후가 관할하는 6주를 제외하면 모두 진에 복속했습니다. 정명원년 즉 915년 양사후가 죽자 후량은 천웅 관할 지역을 두 개의 진으로 분할하여 그 세력이 더욱 약해졌습니다. 그런데 천웅절도사 구역에 있었던 사람들은 분할을 원하지 않고 반란을 일으켜 진에 붙게 됨으로써 하북은 모두 진의 차지가 되었습니다. 정명 6년 즉 920년 후량의 하중절도사 주우겸이 또 반란을 일으키고 진에 항복하여 후량은 단지 황하만을 보존하게 되어 정세는 대단히 위급하였습니다. 용덕 3년 즉 923년 3월 진의 노주 수장인 이계도가 후량에 붙어 후량의 세력이 조금 커졌습니다. 4월에 이존욱이 위주에서 황제로 즉위하여 국호를 당, 연호를 동광이라 정하니 이 사람이 곧 후당의 장종입니다. 장종은 즉위한 후 곧 군대를 보내 운주를 습격하여 차지하였습니다. 이에 후량은 명장이 왕언장에게 맡게 했습니다. 왕언장은 군대를 나누어 운주를 포위하고 친히 후당군과 양류에서 싸움을 벌여 전황이 격렬했습니다. 얼마 후 왕언장이 모함으로 소환되고 후량군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노주에 인접한 택주는 후량과 다른 부대에 의해서 함락되었습니다. 이때 후당은 군량의 비축이 적었고 북쪽으로 거란의 압박을 받는 데다가 택주와 노주 이남을 후량군이 공격했으므로 후량은 대단히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장수들은 후량과 화의를 바랬으나 장종은 듣지 않았습니다. 이해 10월 장종은 스스로 대군을 이끌고 강을 건너 운주에서 후량군을 공격하여 중도, 조주 등지를 연이어 함락하고 개봉으로 바로 쳐들어갔습니다. 이때 후량의 대군은 하북에 주둔하고 있어서 수도가 비어 있었으므로 방어할 수 없게 되자 말제는 자살하고 후량은 멸망했습니다. 장종이 황하를 건넌 지 7일 만의 일이었습니다. 장종은 후량을 멸망시킨 후 낙양의 도읍을 정했습니다. 그는 기초가 이미 튼튼하였으므로 점차 방종과 탐욕에 빠지고 놀기를 좋아하였습니다. 심지어 높은 관리들에게 정치를 맡기기까지 하였으며 황후 유씨는 재물 모으는 일에 몰두하였습니다. 따라서 중원을 처음 평정했을 때 정치는 이미 문란했으나 당시 후당의 병력만으로 여전히 강하여 계속 국토를 넓힐 수 있었습니다.
그가 후량을 멸망시킨 이후 군사상의 최대 전과는 서쪽으로 기와 전촉을 정복한 일입니다. 기왕 이무정은 본래 후량과 사이가 좋지 못하여 후량 개평 2년 즉 908년 진촉과 연합하여 후량을 공격했으나 패하고 후퇴하였습니다. 그 후 촉 즉 전촉과의 관계도 나빠서 해마다 전쟁을 계속하였으므로 더 이상 발전을 도모할 수 없었습니다. 후량이 멸망하자 이무정은 후당에 칭신의 표를 올려 장종은 그를 진왕에 봉했습니다. 동광 2년 즉 924년 이무정이 죽자 후당은 그의 아들 이계엄을 봉상절도사에 임명하고 그 지역을 병합했습니다. 전촉의 왕건은 후당의 말제 정명 4년 즉 918년에 죽고 아들 왕연이 이어받았으나 나이가 어리고 또 주색에 빠져 정치가 매우 문란해졌습니다. 동광 3년 즉 925년 장종은 그의 아들 위왕 계급에게 촉을 정복하게 하고 대신인 곽숭도에게 보좌하도록 하였습니다. 후당군이 바로 성도로 진격하자 왕연은 항복했습니다. 이는 이 계급이 이끄는 후당의 군대가 출병한 후 70일 만에 전촉을 멸망시킨 것입니다. 이때 후당은 64주 249현을 얻었습니다. 전촉은 왕건이 서천절도사가 된 이래 35년 만에 망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촉을 정벌한 후당의 군중에서 정변이 일어났습니다. 위왕 이 계급은 비록 후당군의 총사령관이었으나 군무는 모두 곽숭도가 처리했으므로 그를 불평했습니다. 이때 수행하던 황간 이종습이 유황후에게 곽숭도가 전행하여 제압하기 어렵다고 밀고하여 이에 유황후는 임의로 이 계급에게 명령하여 곽숭도를 살해하도록 했습니다. 동광 4년 926년 곽숭도는 이 계급에게 살해되었고 이 소식이 전국에 전해지자 전국이 진동하여 유언비어가 나돌았습니다. 심지어 장종이 유황후에게 살해되었다는 유언비어까지 나돌았습니다. 위박의 군졸인 황보휘는 인심이 불안함을 틈타서 업도에서 난을 일으키고 장군인 조제래를 총수로 추대하였습니다. 장종은 이소영에게 이를 평정하도록 명령하였으나 실패하자 다시 이사원에게 토벌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사원이 업도에 이르렀을 때 그의 군사들이 반란을 일으켜 이사원을 옹호하고 입성하여 반란군과 합쳤습니다. 이사원은 생각이 없었으나 그의 사위 석형당의 권고를 받아들여 마침내 모반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남쪽으로 내려와 개봉에 머물면서 서쪽으로 낙양을 공격했는데 연예인 출신의 금군장령인 곽종겸도 이 기회에 반란을 일으켜 황성을 공격하여 장종은 유시에 맞아 죽고 이사원은 군대를 이끌고 낙양으로 진입하여 자칭 감국이라 하였습니다. 유황후와 장종의 어린 두 아들은 모두 이사원에게 살해되고 이 계급도 장안에서 자살하였습니다. 이 해에 이사원은 황제의 자리에 올라 국호를 여전히 당이라 하고 연호를 천성이라 고치니 이 사람이 후당 명종입니다. 명종의 선조는 이민족으로 성씨는 자세하지 않고 이름은 막길렬이라고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기병으로서 이구경을 섬겨서 이구경의 양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즉위 후 먼저 장종의 폭정을 개혁하고 절약과 검소에 힘쓰며 또 유명무실한 기관을 없앴습니다. 그는 재위 8년 동안 군제를 혁신하고 안정을 얻었으며 해마다 계속 풍년이 들어 백성들은 잠시 휴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의 재위 기간 중 큰 일로는 후총의 건국이었습니다. 전촉이 망하자 장종은 맹지상을 서천절도사로 임명했습니다. 맹지상이 촉에 이르렀을 때 곽숭도는 이미 죽고 위왕 계급이 군대를 이끌고 동쪽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명종이 즉위하자 맹지상은 마침내 군대를 훈련하여 촉에서 독립할 것을 도모하였습니다. 장흥 3년 즉 932년 맹지상이 동천 절도사 지역을 합병하자 명종은 어쩔 수 없이 장흥 4년 즉 933년 그를 촉왕에 봉했습니다. 이 나라가 후촉입니다. 이때 명종이 죽자 맹지상을 마침내 그 다음에 황제로 즉위했습니다. 그가 칭제한 지 수개월 만에 죽자 아들 맹창이 뒤를 이어 여전히 독립을 유지하였습니다. 명종이 죽자 아들 이종후가 즉위하니 민제입니다. 이때 명종의 양자인 이종가는 봉상에 머물고 있었고 사위
석경당은 하동에 머물고 있었으며 모두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재상인 주흥소, 풍윤이 이를 싫어하여 마침내 석경당을 성덕절도사로, 이종가를 하동절도사로 각각 옮기도록 주청하였습니다. 응순원년 즉 934년 이종가는 황제 측근을 제거한다라는 명분으로 군대를 이끌고 동쪽으로 진군하여 연도 각지의 항복을 받았습니다. 민재는 위주로 도망했으나 도중에 석경당에게 포로가 되었고, 이종가는 개봉으로 들어가 스스로 황제의 자리에 올랐는데 이 사람이 폐제입니다. 민재는 얼마 후 해를 당하고 뒤이어 폐제와 석경당의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후당 폐제의 본래 성은 왕씨로 석경당과 함께 명종의 부장이었으나 평소에는 서로 사이가 좋지 못했습니다. 청태 3년 즉 936년 폐제는 석경당을 천평절도사로 옮기고 장경달에게 군대를 이끌고 와서 그의 부임을 재촉하였습니다. 석경당의 막류인 상유하는 석경당에게 황제의 명령을 거역하고 군사를 일으키도록 권하였으며 또한 거란의 원조를 청하도록 건의했습니다. 석경당은 이에 따라 거란의 군주인 야율덕광에게 칭신하는 표를 올리고 또한 아버지의 예로서 섬기기를 청하면서 일이 성공하면 노령절도사 지역과 안문관 이북의 여러 주의 땅을 거란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자 거란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거란은 당 현종 말년에 안록산에 의해 다시 세워진 이후 당말에 이르러 그 세력이 커졌습니다. 당시 거란의 여러 부는 병립되어 있었고 각 부의 군장을 대인이라 하였으며 가장 많을 때 27명이었습니다. 여러 부 가운데 8부가 가장 강하여 이들은 공동으로 한 명을 주인으로 추대하여 여러 부를 다스리게 했습니다. 이를 8부 대인이라고 불렀으며 임기는 3년이었습니다. 당시 당나라는 비록 내란이 있었으나 하북 번지는 거란을 막아낼 힘이 있었습니다. 소종제 노령절도사 유인공은 특히 거란이 무서워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이때 거란의 일라부의 우두머리인 야유라보기는 용맹과 지략이 있어서 이국용과 연합하여 천후 2년 즉 205년 유인공을 격파했습니다. 천후 4년 즉 907년 야유라보기는 팔부대인에 추대되었습니다. 같은 해 유수광이 유인공을 구금하고 그 자리를 빼앗았습니다. 유수광은 사람됨이 잔악하여 그가 관할하는 구역에 많은 백성들이 거란으로 도망가게 됨에 따라 거란은 이들을 받아들여 실력이 더욱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 후 야유라보기는 제부대인을 살해하고 거란의 영구적인 우두머리가 되었습니다. 야유라보기는 이국용과 본래 형제가 되기로 약속했으나 얼마 후 맹약을 배반하고 후량에게 귀부하여 이국용에게 한을 품고 죽게 하였습니다. 그 후 이존욱이 유수광을 공격하자 유수광은 그의 장교인 한연휘를 거란에 보내어 구원을 청했습니다. 한연휘는 문장에 능통하고 지략이 있어서 야유라보기는 그를 참모로 삼았습니다. 한연휘는 야유라보기에게 성과 건축법을 가르치고 도시를 건설하여 한인을 거주하게 하였습니다. 즉 가정을 갖도록 하고 황전을 경작하게 함으로써 한인들은 각각 생업을 안정시키고 거란에 점차 가까이 하려 하였습니다. 후량의 말제 정명 2년 916년 야유라보기가 칭제하여 연호를 신책이라 정하고 스스로 천황왕이라 부르면서 상경의 수도를 정했습니다. 야유라보기는 중국의 제도를 채용하여 관제를 두고 관리를 임명하였으며 한연휘를 재상으로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후당 장종은 그를 숙부의 예로 섬겼으나 여전히 침입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명종 천성원년 즉 926년 야유라보기는 발해를 공격해서 멸망시키고 이름을 동단 혹은 동란이라고도 발음합니다. 로 고쳤으며 그의 장남인 야율돌욕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인황왕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때 거란의 판도는 동쪽으로 요동, 서쪽으로 음산, 오르도스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해 야유라보기가 죽자 둘째 아들 야율덕광이 즉위하니 요의 태종입니다. 카간의 자리를 빼앗긴 야율돌욕이 분하여 후당에 항복했는데 후당의 신하들은 야율돌욕을 거란왕에 봉하여 거란을 분화시키도록 청했으나 명종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야율덕광의 세력은 마침내 굳어지게 되었습니다.
석경당이 반란을 일으킨 후 장경달이 진양을 공격했으나 석경당의 부장인 유지원이 방어하여 함락하지 못했습니다. 야율덕광은 스스로 5만 기병을 이끌고 원조하여 후당군을 크게 물리쳤습니다. 장경달은 남문 군대를 이끌고 진한 채로 들어갔으나 거란에게 포위되었습니다. 야율덕광은 태원 남쪽에 단을 쌓고 석경당을 황제로 옹립하니 나라 이름을 지은 연호를 천복이라 하였습니다. 이 사람이 후진의 고조입니다. 그리고 석경당은 16주의 땅을 거란에게 넘겨주기로 약정하였습니다. 16주랑 유주, 계주, 영주, 막주, 탁주, 단주, 순주, 신주, 규주, 유주, 무주, 울주, 운주, 응주, 환주, 삭주입니다. 이 밖에 영주와 평주는 후당시대 때 이미 거란이 점령하였습니다. 이처럼 땅을 떼주는 이외에 후진은 매년 비단 30만 피를 거란에게 바쳤습니다. 16주의 일부분은 이국창, 이국용 부자의 발상지이고 일부분은 장종이 힘들여 얻은 노룡 절도사 관할 지역으로 중국 북방에서 중요한 전략지대였습니다. 이 지역은 안사의 난이 일어나면서부터 계속 호화된 번진과 호인 왕조에게 점령되었던 곳으로 중국과는 약 200년 동안 격리되었습니다. 그 지역의 한인들도 오랫동안 호풍에 오래 젖어 있어서 정신적으로 오히려 호인과 접근되어 있었으므로 한량의 수속은 순조롭게 끝났습니다. 이 사건은 후세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즉 북송시대 연운 지역을 회복할 길이 없게 되어 동북 쪽에 있는 주변국의 침입을 받아 북방 전체 영토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장경달은 곤란 속에서 겨우겨우 수개월 동안 지키다가 부하에게 살해되고 나머지는 거란에 항복했습니다. 후진 고조 석경당은 거란의 군대를 이끌고 태원에서 남쪽으로 내려와 후당군은 싸우지도 못한 채 괴멸당하고 금군 장교는 모두 다투어 석경당을 환영하여 맞아들였으므로 패제는 분신자살하였습니다. 석경당이 낙양에 들어간 후 여러 절도사들은 모두 표를 올려 석경당의 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천복 2년 즉 937년 후진은 낙양에서 개봉으로 천도하고 다음에 후진은 정식으로 16주를 거란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야율덕광은 후진을 멸한 후 북쪽으로 돌아갔습니다. 후진 고조 석경당은 거란에 대하여 성실껏 받들고 곡물도 끊이지 않고 바쳤습니다. 거란은 조금이라도 맘에 맞지 않으면 사실을 보내 질책하였습니다. 성덕절도사 안중영은 심히 부끄럽게 여겨 여러 번 거란과 싸우기도 했습니다. 천복 7년 즉 942년 석경당은 군대를 보내 안중영을 사로잡아 죽이고 사죄했으나 거란은 여전히 양해하지 않았으므로 이해 석경당은 걱정하다 병들어 죽었습니다. 석경당이 죽은 후 풍도 경영광은 나라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마땅히 장성한 이를 황제로 세워야 한다고 하여 마침내 석경당의 형의 아들인 제왕 석중기를 위도해서 즉위하도록 하니 이 사람이 출제입니다. 경영광도 거란에 대해서 대단히 원망하고 있었기 때문에 출제가 즉위하자 그는 거란에 대하여 칭소는 해도 칭신하지 말자고 건의하니 출제가 이를 따랐습니다. 거란은 노하여 침입하고자 하자 석중기는 개봉으로 환도하였습니다. 개운 원년 즉 944년 거란이 남침하여 패주를 공격하자 후진의 군대는 이를 맞아 마가고 등지에서 연파하여 거란을 물리쳤습니다. 다음에 후진은 두중이를 보내 북상하여 거란을 정복하도록 하자 야율덕광은 이 소식을 듣고 몸소 8만 기병을 이끌고 남하하여 막았으나 다시 후진의 군대에 백구에서 패하여 북쪽으로 돌아갔습니다. 석중기는 백구의 대첩 이후 점차 교만할 사치에 빠졌고 또 풍옥이 집정하여 뇌물을 공공연히 받는 등 정치가 점차 부패해졌습니다. 개운 3년 즉 946년 후진은 다시 두중이에게 군대를 지휘하여 북벌하게 하자 야율덕광도 남하하여 항주에서 후진군과 호타하를 사이에 두고 대치하였습니다. 이때 두중이는 딴맘을 품고 비밀리 거란에게 돈을 보내 석경당의 고사 즉 거란의 힘을 빌려서 황제로 즉위했던 이를 뜻합니다. 를 본받을 생각이었습니다. 야율덕광은 거짓으로 이를 받아들인 채 하자 두중이는 20만 명을 이끌고 거란에 항복하였고 또 거란 군대를 따라 남하하여 개봉을 곧바로 위협하자 석중기는 항복하고 말았습니다. 다음에 야율덕광은 국호를 대요
일설에 따르면 후진 천복 3년에 이미 대요라고 국호를 바꿨다라고도 합니다. 라고 고쳤습니다. 그리고 후진을 대요에 병합시켜 후진은 멸망하였습니다. 야율 덕광은 후진을 멸망시킨 후 후진의 궁전에 있으면서 중국의 의복으로 고쳐 입고 또 옛 제도를 보존하면서 한인들의 추앙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본색을 드러내서 사방으로부터 공물을 받아들이고 술에 빠져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거란인의 방법대로 군량을 준비하지 않고 약탈로 해결했는데 이를 타초곡이라 불렀습니다. 동서양경 즉 낙양과 개봉 및 그 주변 수백 리에는 재산과 가축이 하나도 없게 되어 백성이 유랑하다 죽은 자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았습니다. 그러므로 내외의 원한이 깊어져 모두 거란을 축출하려고 생각했습니다. 당시에 번진들은 모두 표를 올려 칭신하였으나 오직 창의절도사 사광위가 경주에 자리 잡고 있으면서 거란의 명을 듣지 않았고 웅무절도사 하중건이 진주, 성주, 계주, 삼주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후촉에 투항했습니다. 이때 하동절도사 유지원이 태원에서 군사를 일으키자 인근 절도사들도 이에 호응하였고 동방의 도적대가 일어나 몇 개의 조를 함락하였습니다. 야율덕광은 중국인들을 통제하기 어려움을 깨닫고 날씨가 점차로 더워지자 북쪽으로 도망갈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는 개봉에 머무른 지 3개월 만에 떠나기에 앞서서 토한 야율덕광의 어머니 술률태후의 오빠의 아들입니다. 을 선무절도사에 임명하여 개봉에 남아 지키도록 하고 후진의 이졸 수천 명과 창고에 진기한 물건을 약탈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들이 지나간 성읍은 모두 파괴되었습니다. 야율덕광이 난성에 이르러 그 부군의 살호림에서 죽자 그의 형의 아들 술욕이 계위하여 요세종이 되었습니다. 유지원은 본래 사타부 사람으로 처음에는 석경당의 부장이었으나 석경당이 황제로 즉위한 이후 하동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유지원은 거란이 후진을 공격할 때 출동하여 싸우지 않고 태원을 어렵게 지켰습니다. 거란이 후진을 멸하자 유지원은 표를 올려 칭신하였으나 본래 의도는 관망하는 상태여서 야율덕광이 이를 매우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그의 부장들은 모두 그에게 칭제하여 천하를 호령하도록 권하니 유지원은 즉위하였으나 여전히 후진의 천복 연호를 사용하였습니다. 거란의 야율덕광이 북쪽으로 돌아간 후 유지원은 그의 동생인 유승에게 태원을 지키도록 하고 자신은 남하하였습니다. 소하는 유지원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북쪽으로 돌아가려고 마음먹었습니다. 마침내 후당 종실인 이종익 명종의 아들입니다. 을 납치하여 개봉에서 황제로 즉위하게 한 후 북쪽으로 돌아갔습니다. 유지원이 먼저 낙양에 이르러 사람을 보내 이종익을 살해하고 계속 개봉에 진격하자 여러 절도사들은 이에 복종했습니다. 유지원은 국호를 한이라 고쳤는데 이 사람이 후한 고조입니다. 두중이는 거란에 항복한 이후 거란의 군주는 그를 계속 업도에 머무르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유지원은 두중이에게 다른 곳으로 옮기도록 명령하였으나 그가 거부하자 유지원은 친히 정벌하여 평정함으로써 중원은 안정되었습니다. 그 후 얼마 후 유지원이 죽자 대신인 곽위, 사홍조, 양빈, 왕장 등이 그의 아들 유승우를 계위시키니 이 사람이 은제입니다. 은제 즉위 초 여러 대신들은 직무에 충실하여 국가가 안정되었으나 왕장이 재정을 맡게 되면서 과다한 세금 징수로 백성들의 원한을 사게 되었습니다. 은제는 점차 커가면서 좌우에 있는 총애하는 인물들에게 일을 맡기려고 하여 양빈 등이 누차 이를 억제하여 은제는 도리어 악감정만 가지고 마침내 천후 3년 즉 950년 사홍조, 양빈, 왕장 세 사람을 죽이고 그 일가도 멸족시켰습니다. 이때 곽위는 업도 유수에 임명되어 있었는데 가족들은 수도 개봉에 있어서 모두 피해를 입었습니다. 은제는 곽위가 반란을 도모한다고 업도에 있는 장수들에게 비밀리에 조서를 내려 죽이도록 하였으나 이 일이 누설되자 곽위는 반란을 일으키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는 양자 시영을 업에 놔두고 스스로 대군을 이끌고 남하하여 봉구에 이르렀을 때 은제가 친히 군대를 이끌고 싸웠으나 실패하고 자신도 난병에 의해서 살해되었습니다. 곽위는 개봉에 들어와
태후를 만나 서주절도사 유윤을 황제로 삼도록 청하고 태사인 풍도를 서주에 보내 영접하도록 하였습니다. 유윤이 경사에 들어오기 전에 태후가 섭정했으나 곽위의 부하장수들은 여러 번 개봉이 함락된 적이 있어서 유윤의 계위에 대해서 심히 부정적이었습니다. 이때 거란의 침입이 있자 태후는 곽위에게 막도록 하였습니다. 대군이 전주에 이르렀을 때 장사들이 반란을 일으켜 곽위를 황제로 옹립하고 황기 즉 황색 깃발을 찢어 황제의 옷으로 만든 다음 회군하였습니다. 황색은 황제를 상징하는 색깔입니다. 대군이 개봉에 이르렀을 때 태후는 조서를 내려 유윤을 상음공으로 폐위시키고 곽위로 하여금 감국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해 즉 951년 초 곽위가 즉위하니 국호를 주라고 정했습니다. 이 사람이 후주의 태조입니다. 그리고 연호를 광순이라고 바꾸었습니다. 이에 후한은 망하고 유윤도 얼마 후 살해되었습니다. 곽위는 형주 요산 사람으로 모병 출신이었습니다. 후당 장종 이래 사타부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었던 중국의 황제 자리가 28년 만에 한인 즉 중국인에게 되돌아왔습니다. 유승은 태원에서 곽위가 자립했다는 소식을 듣고 하동이 12주를 가지고 독립하여 황제의 자리에 올라 국호를 여전히 한이라 하였는데 역사에서는 이 나라를 북한이라고 하여 영남의 남한과 구별하고 있습니다. 유승은 또 거란의 원조에 의지하고 있으면서 숙부의 예로서 거란을 섬겼습니다. 유승이 비록 하동에 있으면서 북한을 세워 후주와 대항했으나 겨우 한 곳만을 지켜 수십 년 동안 유지했을 뿐입니다. 그 이후 중원의 황제의 자리는 사타돌거리 즉 사타부가 더 이상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후주 태조 곽위는 정치개혁에 관심을 보여 전 왕조의 여러 가지 가혹한 법을 줄였습니다. 후한 후진 시대의 형법은 매우 엄하고 가혹하여 후진의 법에는 부인과 간통하는 경우 강화간을 막론하고 남녀 모두 사형에 처하였고 후한의 법률에서는 1전 이상의 절도범을 모두 사형에 처했습니다. 이 밖에 반역죄가 아니더라도 때때로 친족까지 죽이고 재산을 몰수했습니다. 태조는 즉위 후 먼저 그 폐단을 개혁하여 절도와 간음죄는 후진 천보원년 이전의 형벌로서 처벌하고 죄인도 반역이 아니면 가족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략과 검소에 힘써 사방에서 바치는 진식 미물도 모두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나 당시 국내가 아직 안정되지 않아서 유윤이 피살된 후에 그 부장이었던 공정미 등이 서주를 지키고 항거하여 후조는 군대를 보내 이를 평정하였습니다. 태녕절도사인 모용원초도 전에 태조 곽위와 싸운 일이 있어서 마음이 심히 불안하여 역시 반란을 꾀하였습니다. 그는 북한, 거란, 남당을 불러들여 후주와 맞섰으나 모두 격퇴당했습니다. 광순 2년 즉 952년 태조 곽위는 모용언초를 친히 정벌하여 평정하였습니다. 광순 4년 즉 954년 태조 곽위가 죽고 양자인 시영이 즉위하니 이 사람이 세종입니다. 연호를 선덕이라고 바꾸었습니다. 세종의 본성은 시씨인데 곽위의 외조카뻘입니다. 후한 은제가 양빈 등 여러 사람을 죽일 때 태조의 아들들은 개봉에서 모두 죽고 시영만이 업에 따라가 있었습니다. 곽위가 황제로 자칭하자 곽위는 시영을 진앙에 봉했으나 결국 그가 황제의 자리를 이어받았습니다. 세종은 무용이 뛰어나 재위 기간은 비록 수년에 불과했지만 문치와 무공은 모두 뛰어나서 다음에 건국한 송나라 통일의 기초와 개국의 규모를 터놓았습니다. 후주 태조가 죽자 북한의 유승이 때를 보아 남침하려고 거란의 구원을 청하자 거란은 대장인 양곤에게 1만 기병을 보내주었습니다. 유승도 친히 3만 명을 이끌고 남쪽으로 노주를 위협하자 후주의 소위절도사 이균이 맞아 싸웠으나 패하고 말았습니다. 이때 후주는 대상을 당하고 또 강적이 국경에서 압력을 가하여 중앙과 지방이 모두 흉흉하였습니다. 세종은 마침내 친히 정벌할 것을 결정하여 대군을 이끌고 개봉을 출발하여 고평 이남의 파공원에서 북한군을 격파하였습니다. 북한은 겨우 100여기만이 태원으로 돌아갔고 양곤도 감히 구원하지 못하여 전군이 물러나고 말았습니다. 이때 후주 세종은 전쟁에 나가 후퇴한 금군 장교
번애능, 하휘 등 70여 명을 참아하여 군기를 바로잡았습니다. 5대 시대 중앙금군은 정치의 독소였습니다. 이 군군이 처음 조직되기 시작했던 것은 본래 주전충의 선무진군이었습니다. 그 후 각 왕조에서 이를 보충했으나 그 질은 상당한 차이가 있었고 사졸들도 반이나 노약자가 되어 질도 각각이었습니다. 이보다 군기가 문란하여 여러 차례 소란을 펴서 각 왕조의 전복도 모두 금군이 조성한 것입니다. 세종은 고평전 승리 이후 금군을 정리하여 노약자를 제거하고 전국에 조서를 내려 장사를 모집하여 금군을 보충하였기 때문에 중앙의 무력이 다른 때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해졌습니다. 이밖에 세종은 정치적인 개혁을 실시하였습니다. 5대의 정치는 철저한 무인 정치라고 할 수 있어서 중앙정부 즉 위로 황제로부터 아래로 장상대신까지 모두 무인 출신이었고 지방정부의 장관도 모두 무인 출신이나 다름없었습니다. 5대 시대의 문인이 절도사를 역임한 것은 조봉, 풍도, 상유환 등 몇 사람뿐이었습니다. 당시 중앙의 명령은 이행되지 않았고 번진이 바로하여 절도사의 탐호는 때로 도적보다도 심했습니다. 동시에 무인이 권력을 잡고 있어서 왕왕 문인을 모독하고 때로는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세종 때 비로소 문신들이 중시되었습니다. 그는 5대의 무인을 계획적으로 소멸시키려고 한 유일한 정치적인 군주였습니다. 그는 적지 않은 수의 유학자들을 초빙하여 제도를 연구하고 예학과 형법을 만들었는데 이는 다른 5대의 군주들이 꿈도 꾸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세종은 북한을 격파한 후 통일의 뜻을 품게 되었습니다. 이때 후조 이외의 국가로는 북쪽에 북한, 남쪽에 후촉, 남평, 남당, 오월, 남한 등 모두 6나라가 있었고 민과 초는 이미 남당에게 멸망되었습니다. 현덕 2년 즉 955년 그는 후촉을 정벌하였습니다. 후촉군은 이를 맞아 싸웠으나 크게 패하여 지금의 감숙성 동남부와 섬서성 서남부 지역의 진주, 계주, 성주, 봉주, 사주를 잃게 되었습니다. 현덕 3년 즉 956년 세종은 또 남당을 친히 정벌하였습니다. 남당의 전신은 5인데 홍동왕인 양악은 개평 2년 즉 908년 부장인 서운에게 살해되고 서운은 양악의 동생 양육년을 추대하여 오왕이라 칭하게 하고 권력은 자기가 장악하였습니다. 우는 양행밀이 일어난 이후 영토를 지키고 백성을 안정시키는 데 힘쓰고 전쟁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서운은 이 정책을 준수하여 처음 5월과 싸우다가 후량 말제 정명 5년 즉 919년 쌍방이 화해하여 휴전한 지 20여 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당시 강회지구는 점차 낙토가 되었습니다. 정명 6년 즉 920년 양육년이 죽고 동생인 양부가 즉위하였습니다. 후당의 명종 천숭 2년 즉 927년 서운이 죽고 양자인 지고 원명은 이승입니다. 가 계속 5회 정치를 독점했으며 바로 이 해에 양부가 황제에 올랐습니다. 후진 대복 2년 즉 937년 서지고가 오를 찬탈하여 국호를 당으로 칭했는데 이를 남당이라고 합니다. 서지고는 서울을 금능 현재의 남경입니다. 으로 옮겼습니다. 우는 양행밀이 양주에 자리 잡은 이래 46년 만에 망했습니다. 천복 4년 즉 939년 서지고는 다시 성을 이시로 고치고 이름을 승이라 하였습니다. 천복 8년 이승이 죽고 아들 이경이 계위하였습니다. 이때 남당의 군력은 상당히 충실하였고 인근의 민초 이국은 정치가 혼란하여 쇠퇴하고 있었습니다. 남당은 이때를 이용하여 밖으로 발전하려고 하여 후진 개운 2년 즉 945년 민을 멸했습니다. 민왕 왕심진은 후당 동강 3년 즉 925년 복주에서 죽고 아들 왕연한이 이어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왕연한은 동생인 왕연름, 왕연균에게 살해되고 왕연균이 자리를 이어받았습니다. 장흥 4년 즉 933년 왕연균이 황제의 자리에 오르고 이름을 린이라고 고치고 국호를 대민이라고 정했습니다. 청태 2년 즉 935년 왕린은 신하에게 살해당하고 아들 왕계붕이 즉위하였으며 이름을 창으로 바꿨습니다. 후진 천복 4년 즉 939년 왕창은 또 숙부인 왕연희에게 살해되었습니다. 왕연희가 계위하고 이름을 희로 고쳤습니다. 왕희는
교만 음탕하고 가혹 포악하여 그의 동생인 건주자사 왕연정과 불화하여 쌍방이 공격했으나 승부를 가리지 못했습니다. 천복 8년 왕연정은 건주에서 황제의 자리에 올라 국호를 은이라고 하였습니다. 개운 원년 즉 944년 왕희가 또 신하에게 살해되자 국내에 큰 난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왕연정은 민이라고 국호를 고쳤습니다. 그 후 남당이 침입하여 건주를 수개월 동안 포위하니 왕연정은 항복하고 말았습니다. 민은 왕조가 복권 관찰사가 된 이후 모두 53년 만에 망했습니다. 후주 광순 원년 즉 951년 남당은 초를 멸했습니다. 초왕 마은이 후당 장흥 원년 즉 930년에 죽고 아들 왕희성, 왕희범이 차례로 군주의 자리를 이어받았습니다. 마희범 때 지금의 광서성 동북부까지 확대하여 국세가 융성하였습니다. 후한 천복 2년 즉 947년 마희범이 죽고 그의 동생 마희광이 즉위하였습니다. 건후 3년 즉 950년 마포광이 그 형인 마희복에게 살해되고 마희복이 자립했으나 다음에 동생인 마희숭이 마희복을 가두고 계위하여 초에는 큰 난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남당은 이 기회를 이용하여 정벌하자 마희숭은 항복하였습니다. 그 후 얼마 후 남한은 초의 계주를 점령하여 영남의 땅을 차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초는 마흔이 호남에 있은지 모두 56년 만에 망했습니다. 이경은 성격이 유하하고 문사에도 뛰어났으며 호망하기도 하고 포악하기도 하여 소인들이 다투는 바람에 정사는 문란해졌습니다. 그는 비록 민초를 멸망시켰으나 얼마 못 가 영토의 대부분을 잃어버렸습니다. 민의 천주, 장주, 이주는 민의 장군 유종효가 차지했었고 복주는 5월에게 뺏겨서 남당이 얻은 것은 겨우 건주, 담주, 정주 등 몇 개의 주에 불과했습니다. 후남 지역은 예전 초에 여러 장수들이 분할하여 최후에는 주행봉이 차지하여 후주의 명령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경은 여전히 중원을 병합하려고 거란, 북한과 맹약을 맺어 후주를 공격하려고 시도했습니다. 헌덕 3년 즉 956년 세종은 친히 남당을 정벌하여 전쟁 3년 만에 남당의 장강 이북 지역을 점령했습니다. 현덕 5년 958년 이경은 황제의 칭호를 버리고 후주의 연호를 받들자 후주 세종은 철수했습니다. 다음에 남당은 남창으로 수도를 옮겨 후주의 압박을 피하였습니다. 세종은 이미 남당을 정복하고 계속해서 거란을 정복하려고 했습니다. 당시 요는 목종인 경, 야율덕광의 아들입니다. 의 제위대로 주색에 빠져 방종하고 정사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세종은 현덕 6년 즉 959년 4월 친정한다는 조서를 내렸습니다. 그는 친히 보병과 기병 수만 명을 이끌고 창주에서 바로 요나라 영토로 쳐들어가 계속해서 영주와 막주, 이주를 함락하고 와교간 이남의 땅을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이는 출동한 지 42일 만의 일이었습니다. 관남 지역을 평정한 후 세종은 장수들과 의논하여 유주를 취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출동할 때 중한병에 걸려서 세종은 부득이 진군을 중지했으나 후주군의 선봉은 이미 역주를 공격해서 빼앗았습니다. 세종은 회군을 명령하고 개봉에 돌아오자마자 주군이 겨우 39세였습니다. 세종이 죽자 북벌의 사업은 중지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가 남긴 방대한 군사력도 지휘권자를 잃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또 금군의 정변이 일어나 그가 간신히 경영했던 국가 즉 후주는 멸망하고 주인이 바뀌게 됩니다. 후주 세종이 죽은 후 아들인 시종훈이 즉위하니 공제입니다. 그때 겨우 7살이었습니다. 현덕 7년 즉 960년 진주 정주에서 북한이 거란을 끌어들여 침입한다는 보고가 있자 후조는 금군의 우두머리인 전전도점검 조광윤에게 이를 막도록 하고 모yon 연소가 먼저 출발하였습니다. 조광윤은 탑군 사람으로 아버지인 조홍은은 어려서 조왕 왕룡을 섬기다가 후당 장종이 그의 용맹함을 보고 금군에 남아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후 후진, 후한, 후주 3대를 거쳐 모두 금군의 장령이 되었습니다. 세종 때 조광윤은 그 부친과 함께 금군을 나누어 지휘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종이 북한, 남당과 거란을 정벌할 때에도 종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때 그에게 전군을 지휘하여 거란을 막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당시의 국왕은 나이가 어리고 국가는 어지러움에 처하여 조광윤이 병권을 장악하고 민심을 얻고 있자 시중에 유언비어가 나돌아 출병하는 날 장차 점검이 천자가 된다라고 하는 유언이 떠돌았습니다. 점검은 조광윤입니다. 즉 조광윤이 천자가 된다라고 하는 유언비어였습니다. 따라서 백성들은 공포에 빠져 모두 어려운 때를 벗어나려고 하였으므로 조정도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조광윤은 대군을 이끌고 진군하다가 그날 저녁 개봉 이북에서 멀지 않은 진교역에 이르렀을 때 군사들이 떠들썩하여 조광윤의 동생인 조광의와 서기 조보가 장막 안으로 들어와 보고하려고 하였으나 조광윤은 술에 취하여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다음날 새벽 군사들이 조광윤을 장막 위에 올려놓고 일제히 함성을 올려 장수들은 주인이 없으니 태위를 천자로 책봉하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며 조광윤이 미처 대답할 사이도 없이 황포 즉 황제의 옷을 그의 몸에 입혔습니다. 이것은 과귀가 창졸간에 환기를 찢어 몸에 걸친 일보다 작위적이었습니다. 군중은 조광윤을 옹립한 후 그를 호위하여 수도 개봉으로 돌아왔으며 장사는 그의 설득으로 대오를 정돈하여 입성하였습니다. 그는 비장인 반미를 보내 재상에게 이 사실을 고하였는데 이때는 아직 조회가 파하기 전이었습니다. 얼마 후 한림학사 도곡이 도착해서 소매 속에서 한 장의 종이를 꺼내니 그것은 이미 선양한다는 조서였습니다. 그래서 후주는 이렇게 간단히 주인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조광윤이 정식으로 황제의 자리에 올라 국호를 송이라 고치고 연호를 건융이라 바꾸니 이 사람이 곧 송태조입니다. 후주 공제는 정왕으로 폐위되어 방주로 옮겨서 살았습니다. 이것이 소위 진교병변 혹은 진교역의 변 혹은 진교역의 정변이라고 합니다. 송이 건국함에 따라 사실상 5대 시대는 끝나게 됩니다. 지금까지 5대 십국 시대의 중요한 정치적 사건과 전쟁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5대 십국 시대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여러분들이 팩트 하나하나까지 기억할 필요는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막장의 시대였다, 하극장의 시대였다. 더욱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군사들이 싸우다가 돈을 많이 주는 편에 붙습니다. 그래서 반란을 일으킨 토벌곤의 우두머리 군사들이 반란군과 협상해서 돈을 더 많이 준다고 하자 자기네 우두머리를 죽인 다음에 투항했던 적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수업 시간에 19금이어서 이야기를 하지 못했지만 후량을 세웠던 주전충은 자기 양자들의 며느리들과 간통했고 마음에 드는 며느리의 남편 즉 자기의 그 양자를 후계자를 세우려고 하는 등 참 이상한 시대였습니다. 이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을 몇 가지만 살펴보면은 사타돌궐의 정치적인 영향력이 컸습니다. 5개 왕조에서 첫 번째 왕조인 후량과 마지막 왕조인 후주를 제외한 가운데 3개 있는 왕조 즉 후당, 후진, 후한 3개 왕조를 사타돌궐에 세웠습니다. 심지어 어떤 학자들은 한인 즉 중국인이 세웠던 후주가 비록 혈통상으로 한인 중국인의 왕조이긴 하지만 사타돌궐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라고 해서 후량을 제외한 4개 왕조 거기다가 송나라를 포함해서 사타돌궐의 영향력이 있었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수도가 장안과 낙양에서 개봉으로 바뀌게 됩니다. 후량과 후당 시대 때 잠깐 낙양의 수도를 정했는데 결국 개봉의 수도를 정하게 됩니다. 낙양은 그나마 그 주변에 얕은 산이라도 있어서 지킬 수 있었는데 개봉은 산이 없는 평지입니다. 그러나 개봉이 수도가 된 거는 운하가 있었기 때문에 이 대운하를 통해서 각 지역 특히 개봉의 남동 지역인 회수 연안 지역에 있는 물자를 운반하는 게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 이후 송나라가 건국한 이후에도 그리고 중국을 통일할 이후에도 수도를 여전히 개봉에 정했습니다. 이는 대운하가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는 이미 지난 수업 시간에 당나라가 수도를 관중에 두면서 조운 때문에 골치 썩었던 문제와 아울러서 설명한 것입니다. 그 이후 송나라가 멸망한 이후 남송이 대운하의 남쪽 끝이었던 항주, 이후에 이민족 왕조였던 금, 여진인이 세웠던 금나라, 거란이 세웠던 요나라, 몽골인이 세웠던 원나라, 만주인이 세웠던 청나라, 그리고 명나라도
역시 이제 북경의 수도를 정하게 되는데 북경 역시 대운하의 북쪽 끝에 위치한 지역이었습니다. 후한의 석경당이 황제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거란의 군대를 원병으로 요청하게 되면서 연운 16주, 중국에서는 연계 16주라고도 하는데 이 지역을 할양합니다. 그래서 송대까지 북방이 매우 방어가 취약하게 됩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운 16주 지역을 거란이 점령한 다음에 거란과 오대 그리고 북송시대의 국경선은 대부분 평지가 국경선이 됩니다. 그 전에는 그나마 연산과 음산을 경계로 삼아서 그 산과 산 사이에 있는 지역을 지키면 외적의 침입을 그나마 쉽게 막을 수 있었는데 평지에 국경선을 두게 되면서 기병이 우세한 거란과 그렇지 못한 오대 그리고 북송이 싸우게 되면은 당연히 거란이 유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란의 세력 확대 부분은 앞에서 설명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0국에 대해서도 정치사에 대한 대부분은 앞에서 설명했습니다. 10국 가운데 장강연안에 9개 국가가 있었고 북쪽 지방에 북한이 있었습니다. 장강 유역에 있었던 전촉과 후촉 두 지역은 모두 파촉 지역, 현재의 사천성 일대에 있었습니다. 성남은 지금의 호북성 중부, 초는 호남성, 오는 강소 안휘, 강서성 일대, 남당도 오나라의 영토를 이어받았죠. 5월은 강소성 남부와 절강성 일대, 미는 복권성, 남한은 광동성 전체와 광서성 일부 지역을 점령했었는데 모두 나라가 고만고만한 크기였었고 부국강병을 위해서 농경지를 개관하고 확대했으며 관계시설과 수리시설을 보강하고 확충했습니다. 그리고 상공업을 진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이들 국가들이 자기 지역의 농경지와 상품 작물을 개발하고 상공업을 진흥시켰기 때문에 이 시대의 경제가 비약적으로 발전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장강 연안에 있던 10국 지역에 한정되고 화북 지역에 있었던 5대 국가 5대의 다섯 왕조는 전란 때문에 경제가 상당히 피폐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개발이 시작된 강남 개발이 북송 시대에도 계속 이어져서 강남 또는 장강 연안 지역은 경제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전란을 피해서 남쪽의 여러 지역으로 문인들 등이 피난 오게 되는데 그래서 이들을 받아들였던 전촉과 후촉 그리고 남당에서 이들을 중심으로 한 문화가 크게 꼽혔다라고 합니다. 10국에서 중요한 사실 가운데 하나는 이때 할거했던 국가들 전촉과 후촉이 있었던 사천지역 그리고 형남이 있었던 호북성 지역 초가 있었던 호남성 지역 민이 있었던 복권성 지역 남한이 있었던 광동성 지역 등등 이들이 지배했던 지역이 대부분 현재에도 중국의 가장 큰 행정구역인 성의 기본적인 행정구역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 만들어졌던 구역이 정치, 문화, 경제 등의 사실상 지방과 지방 사이의 경계선이 되었다라고 하는 점에서 오늘날의 남방 지방이 형성하게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주장을 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5대 10국 시대에는 5대의 다섯 왕조만 하더라도 약 54년 동안 다섯 왕조에서 8명의 성을 가진 13명의 군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왕조 교체가 너무나 빨라서 후한은 불과 4년 만에 망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왕조 교체와 상관없이 여러 나라의 군주들을 섬기는 사람이 있게 됩니다. 이를 대표하는 인물은 풍도였습니다. 신오대사의 저자이자 당송팔대가의 한 사람인 구양수는 신오대사 풍도열전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예로부터 예의 염치는 나라의 4가지 큰 기틀이라고 전해온다. 이 4가지가 힘을 쓰지 못하면 나라는 멸망하고 만다. 좋구나 관생이 말하길 한 번 잘했다. 예의란 사람을 다스리는 큰 법이고 염치란 사람을 세우는 큰 마디다. 청렴하지 못하면 못 가지는 것이 없고 부끄러움을 모르면 못하는 짓이 없다. 사람이 이와 같으면 어디서든지 화를 부르고 패망한다.
하물며 대신이 못 가지는 것이 없고 못하는 짓이 없다면 천하가 큰 난리에 빠지고 국가가 망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내가 풍도의 장락노서를 읽어보니 그 스스로 영광스럽게 말하고 있으나 이야말로 염치 없는 자라 할 것이니 천하와 국가가 이로써 알만하다. 구양수는 신호대사에서 풍도를 염치 없는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고위관리가 염치가 없으니 천하와 국가가 큰 혼란에 빠질 수 없다고 매도하였습니다. 5대 시대 혼란의 책임을 풍도에게 지우려고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풍도에 대한 평가는 5대 시대에는 아주 훌륭한 인물이라고 했습니다. 풍도가 욕을 먹은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풍도가 4대 10군 즉 4왕조의 10명의 황제 또는 5대 11군 즉 5왕조의 11명의 황제를 섬겼기 때문입니다. 충신은 두 주인을 섬기지 않으며 연료는 두 남편을 섬기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군주의 능력이 어땠든 간에 나라를 잘 다스리건 그렇지 못하건 간에 관리가 성이 다른 황제 두 사람을 섬기지만 않으면 충신입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지조를 잃은 염치 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풍도는 모두 4왕조에서 10명의 황제 혹은 5왕조에서 10명의 황제를 섬겼기 때문에 절개와 충성심이 없는 인물이라고 매도되었습니다. 그러나 5대 시대의 풍도가 백성들을 살린 훌륭한 정치가라고 평가되었는데 통일왕조가 들어섰던 북송시대에 풍도가 지조 없이 한 황제에 충실하지 않고 적당히 눈치만 보다가 황제들 밑에서 열심히 아부한 간신이라고 매도하게 됩니다. 지금 남아있는 기록을 보면 풍도는 검소하고 백성을 매우 아꼈으며 백성들의 피해를 줄이려고 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구양수의 평가처럼 풍도가 매국노였는지는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물론 풍도는 거란의 야율덕광이 후진의 수도 개봉을 함락한 후 야율덕광에게도 큰 아첨을 한 적은 있긴 합니다. 그래서 풍도라고 하는 인물 그리고 그를 둘러싼 평가는 이 5대 시국 시대의 특징을 잘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5대 식국 시대의 농민 생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 중기 이후 균전제가 무너져 조용조 대신 양세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양세법에 따라 토지 소유자는 여름과 가을 두 번에 걸쳐서 무당 즉 토지 면적당 세금을 납부했습니다. 여름에는 동전을 납부했지만 대부분 비단, 마포 또는 보리 등으로 환산해서 납부하였고 가을에는 조 또는 쌀을 바쳤습니다. 양세는 당말 이후 5대에 걸쳐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게다가 이 무렵에는 호족, 무인, 관료들이 많은 토지를 겸병하고 있으면서도 그들의 양세 부담은 매우 가벼웠습니다. 이미 당대 제도사에서 설명했습니다. 반면 중소농민은 무거운 부담에 허덕였는데 그 중에는 도망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당말 한통연간 즉 860에서 873년 사이입니다. 이미 서비중은 농가를 애도하는 시에서 2월에 새씨를 팔고 5월에는 가을 곡식을 파는구나. 눈 아래 종기를 치료하기 위해 심장을 도려내고 있도다. 우리는 군주의 마음이 바뀌어 빛나는 등불이 되어 비단방석을 비추지 말고 멀리 도망간 농민의 집을 비추기를 바라노라. 고 읊고 있습니다. 이것은 농민이 2월에 경작을 시작할 때 가을에 날 조와 벼에 씨앗이나 식량이 없어서 5월에 나는 비단씨를 먼저 팔아 생활하고 5월 아직 보리가 나지 않는 단경기 즉 춘궁기에 가을에 날 조와 벼를 먼저 팔아서 겨우 눈앞에 다급한 상태를 견디고 있는 괴로운 상황을 서술한 것입니다. 천자와 왕들이 화려한 연애보다도 도망칠 수밖에 없는 농민의 궁색한 형편을 살펴보기를 희망한 글입니다. 그리고 눈 아래 종기를 치료하기 위해서 심장을 도려낸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살을 도려내서 종기를 치료하는 데 쓴다는 것으로서 응급처치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상태는 5대에도 마찬가지였고 5대의 군인정치 아래 더욱 심해졌을 것입니다. 즉 5대 시대에는 농민의 양세 부담이 무거워졌을 뿐만 아니라 연징이라고 해서 양세에 대한 부가세가 증가하여 농민들이 매우 고달팠습니다.
당말에도 양세의 연징으로서 지두전이 있었으나 5대가 되면 북방에서는 우피전, 교도전, 농기전, 국전, 잠염 또는 염전, 가모미, 두자전, 마해전, 공용전, 갑료전 등 많은 연징이 징수되었고 남방의 남당에서는 연박주견, 연박곡두, 호두염전, 온주국전, 감호사면, 감호두면미, 각전, 지필전, 감료사, 해전, 노패전미, 율분전, 공용전 등이 징수되었습니다. 우피전은 무기에 사용되는 우피를 징수하고 교도전은 다리를 수축하기 위해, 농기전은 농기구를 만들어야 하는데 만들지 않는 대신에 징수하였으며 국전은 농민이 누룩을 만드는 대신 납부한 것입니다. 마해전은 군병의 미투리 비용에 충당하고 공용전은 관청의 비용에 충당했습니다. 이러한 양세는 대부분 토지에 대하여 할당되었습니다. 또 가모미는 추세에 할당되었고 두자전은 양세의 곡물, 견능, 동전, 초 등의 할당 징수되었습니다. 잠염 또는 염전은 자산에 의하거나 정인의 숫자에 따라 소금을 지급하고 대신 동전, 비단, 곡물을 징수했습니다. 갑료전은 무기를 만들기 위해 징수했습니다. 남당의 연징에도 연박주견, 연박곡두, 이것은 소금을 가지고 비단 곡물로 바꾸는 것을 뜻합니다. 호구염전, 온주곡전, 가모미, 감료사, 해전, 공연종 등 북방과 같은 것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다소 다른 것으로서 한대 가옥분을 수북히 담아 계산하여 징수한 두면미, 세금을 운반하는 임전을 납부하는 각전, 관청의 지필 비용으로 징수하는 지필전이 있었습니다. 또 노패전미는 추세에 덧붙여 갈대를 추가 징수하고 율분전은 조세를 10분의 1을 더 징수하여 관리의 봉급으로 지급했습니다. 이러한 연징은 대부분 송대로 이어져 이를 연납 또는 잡전이라고 불렀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5대 시대에는 양세가 무거워졌을 뿐만 아니라 연징의 수가 증가하였기 때문에 농민의 부담이 늘어났는데 각지의 절도사는 이 이외에도 많은 것을 수탈했습니다. 즉 절도사는 사택을 짓거나 성지와 청사를 수리한다는 구실로 농민들에게 그 비용을 걷어들였고 멋대로 세목을 붙여 세금을 징수했습니다. 예를 들면 후당 말기에 송주절도사 조제래가 영흥군 절도사로 옮겨가게 되자 백성들이 눈에 박힌 못을 빼낸 것과 같다라고 환호하며 좋아했습니다. 조제래가 워낙 많은 불법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조제래는 화를 내서 조정의 관청에서 1년 더 송주에 눌러앉기로 하고 더욱 가혹하게 백성을 수치하였습니다. 모든 백성의 호에 발정전 1천문을 징수하여 1년에 100만 전이나 거두었다라고 합니다. 발정은 눈에 박힌 못을 빼낸다 라고 해서 눈에 박힌 못을 빼낸 동전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절도사 가운데 곡물과 비단실을 농민에게 높은 이자로 빌려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후진 천복 8년 즉 943년 성덕군 절도사 현재 하북선 진정시에 주둔했습니다. 두중이는 군량이 모자란다며 농민들에게 곡물을 징수하여 100만 섬을 거두었으나 중앙정부에는 30만 섬을 얻었다고 보고한 후 나머지는 자기 집에 쌓아두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백성에게 높은 이자로 빌려주어 100만 섬을 채우고 이듬해 봄 그것을 팔아 200만 양을 거머쥐었습니다. 또 후한 광순 3년 즉 953년 송주절도사 상사가 청주절도사로 옮겼을 때 송주에서 농민에게 높은 이자로 빌려주고 있는 실 10여만 량을 조정에 바쳐 관청이 그 징수를 독촉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절도사는 많은 저점 즉 창고와 점포를 저점이라고 합니다. 을 소유하였으며 수많은 장원을 소유하기도 하였습니다. 송주에는 탕가놀이들이 자주 임명되었군요. 참 불쌍한 지역이네요. 5대 천자 가운데서 이러한 수탈에 시달리는 농민 생활에 관심을 기울인 황제들이 있었는데 후당의 명종과 후주의 세종이 대표적인 인물들이었습니다. 후당의 명종은 925년에서 926년에 걸쳐 균세법을 시행하여 백성에게 자기 소유지를 신고하게 하고 오가를 일보로하고 그 주의 장부에 기입하여 중앙에 보내도록 하였습니다. 백성 가운데 이를 속이고 숨겨준 자는 배로 징수했습니다. 이것은 호중 무인 관료가
자신들의 토지 소유를 은폐하고 양세를 피하고 대신 중소농민이 무거운 세금 부담으로 괴로워했으므로 양세를 공평하게 부담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또 후주의 세종은 특히 농사에 힘써 농부, 잔부를 나무에 조각하여 전정해 두었고 958년부터 다음해 959년에 걸쳐 균세법을 시행하였습니다. 이는 당말 동주자사 원진이 행한 균전법 혹은 균세법이라고도 합니다. 을 모방한 균전도를 각지의 절도사 자사에게 나누어 지급한 후 중앙에서 사자를 파견하여 실행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 또한 호족, 무인, 관료 이하 농민에게 자신의 토지를 신고하게 하여 양세를 공평히 부담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 결과 후주의 영내에는 간전 108만 5천여 경을 얻게 되었습니다.